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024년 출제된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육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올해는 조금 난이도 수준이 낮아졌다. 다시 말하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교육학 관련 문제가 꼬아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기가 수월했다. 뒤에 한번 훑어보면 여기 슐만의 교사 지식 유형 중 가르칠 내용에 관한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뒤에도 한번 보면 3번 스포츠 지도 활동에 해당하는 용어는 그럼 딱딱 이렇게 핵심 용어 위주로 거의 다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 설명이 주어지면 어떤 모형인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요거 답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 다시 앞으로 가서 세 번째, 법과 정책 파트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조금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 그래도 이 교육학 관련 문제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자, 새롭게 나온 내용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항상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한 70%,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나 새로운 내용이 한 30% 출제가 된다면 이것도 비교적 출제 예상 문제에서 잘 맞췄다. 특히 이 현장 개선 연구 아니면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에서 SDMR 있죠? SDMR 인지과정 이것도 출제가 잘 되었고요.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던 루돌프 라반의 움직임 기술 모형, 움직임 기술 과정 그것도 출제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왔던 내용도 다행히 운 좋게 모두 적중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득점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슐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교사 지식 유형 중 가르칠 교과목 내용에 관한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 교사의 지식 분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명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나눠놨겠지만 주로 크게 매칠러라고 하는 학자와 슐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온다. 매칠러는 스포츠 교육학에서 좀 특화돼서 출제가 되고요. 슐만은 일반 교육학 전체적으로 요 지식 구분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칠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매칠러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단순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두 번째,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변형할 수 있는 지식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각각의 이름을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상황적 지식이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알고 가시고 자, 밑에 슐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식 구분 방법입니다. 크게 7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내가 축구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내용적 지식을 내용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칠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자, 두 번째, 지도 방법 지식.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지도하면 될지 일반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은 어떻게 하고 시범은 어떻게 하고 주의 집중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교과에 통용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지도 방법 지식이다. 자, 세 번째, 내용 교수법 지식. 요거는 별표 쳐놓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나 주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도하는가 그것에 대한 지식. 자, 교육과정 지식은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교육환경 지식은 말 그대로 이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자,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죠. 가르칠 교과목 내용에 관한 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은 뭘까요? 내용 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응용돼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요 내용 교수법 지식이 나올 수가 있다. 요 이제 영어로 PCK라고 하는데 특정 교과나 주제를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도하는가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해 보이죠. 누구한테? 스포츠 지도사한테. 자, 스포츠 지도사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죠. 전문도 있고 생활도 있고 유소년, 노인, 특수까지. 그랬을 때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게 진짜 스포츠 지도사한테 필요한 지식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 좀 출제가 되기 좋고 그리고 요게 왜 출제되기 좋냐면 매칠러의 상황적 지식과 유사해요.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만일 문제 출제자라면 요렇게 내용 주고 실제 사례를 이렇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도자가 딱 어떤 노하우를 발휘해서 학습자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 해줘요. 그랬을 때 다음의 사례 중에 밑줄 친 부분은 교사의 지식 분류 중 매출러와 슐만 중에 어떤 지식에 속하는가. 그랬을 때 1번 명제적 지식, 내용 지식, 2번 어떤 것 해놓고 3번 상황적 지식, 내용 교수법 지식 하면은 이렇게 3번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되게 어렵게 나오지만 좋은 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슐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요 상황적 지식과 내용 교수법 지식 이렇게 비교해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동료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육학에서 평가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것에 반해서 올해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출제가 됐다. 자, 동료 평가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수업에서는 교사가 있고요. 여기 학습자가 있을 때 교사 중심의, 교사 주도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교사 평가 또는 교사 중심, 교사 주도의 평가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이런 평가만 있는 건 아니죠.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도 있겠고, 또는 문제에 나온 것처럼 다른 학습자, 다른 동료가 자기 친구, 자기 동료를 평가하는 동료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그랬을 때 이 동료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자, 첫 번째, 학생들의 비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이렇게 평가만 계속 받다가 오히려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평 능력이 향상되고, 또는 비평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일부러 동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학생에게 평가의 정확한 방법을 숙지시킨다. 당연하겠죠. 그냥 평가라고 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어떠한 활동지, 기준치 같은 걸 주고 요걸 보고 평가하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겠죠. 세 번째, 학생은 교사에게 받은 점검표를 통해 서로 평가한다. 여기 받은 게 이 점검표가 기준지, 활동지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평가한다. 동료 평가에 관한 원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교사와 학생 간 대화를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요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동료 평가랑은 거리가 멀다. 요거는 대화법 또는 면접법. 우리가 인터뷰라고 많이 부릅니다. 교사랑 학생 또는 그 학습자랑 계속 대화하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꺼집어내는 것, 그것이 이 인터뷰, 면접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여러 가지 평가 기법 많이 나오고요.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루브릭 이런 것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박 코치의 스포츠 지도 활동에 해당하는 용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스포츠 교육학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보기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데 답지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들어봤는데 요 내용 아닌가 해서 고르는 문제가 꽤 많았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 자, 요거 답은 3규적 활동이었는데요. 한번 보면 3규적 활동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의미를 해요. 출석 확인, 환자 확인, 수업 운영 안내, 정리 운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랬을 때 매번 그때 어떻게 하자 알려주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약속하고 루틴화 많이 연습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기 설명 보면 박 코치는 대표, 관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도 활동을 반복한다. 출석 점검 어떻게 할 건데, 수업 회원들을 하나하나씩 부르는 게 아니라 오면서 출석부에 표시하게 하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온 사람들 위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회원들을 파악한다. 자,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체육 지도하실 때 수업하기 전에 환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수업 중에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도 별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둠별로 학습 활동 구역을 미리 지정한다. 수업 후에는 일지를 회수한다. 자, 이런 것들은 상규적 활동에 속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별표, 관리 시간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이런 활동을 할까? 결론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오른쪽 보시면 요거예요. 실제 학습 시간. 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떠나서 결국 체육 수업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스포츠 지도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그 교사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교사가 있다. 그랬을 때 둘 다 1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수업이라도 이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이 실제 학습 시간에 대해서 보면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가 적절한 난이도의 학습 과제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실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쉬운 과제나 너무 어려운 과제 또는 과제를 수행해도 계속 실패만 하는 경우, 성공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데 라고 보면, 자, 우리 전체 수업 시간이 있어요. 둘 다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수업 운영 시간, 이동 및 대기 시간, 비과제 행동 시간을 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실제 학습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운영 시간, 이런 거죠. 출석 점검, 환자 확인, 준비 운동, 학습 과제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 이동 및 대기 시간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비과제 행동 시간, 아예 다른 행동 시간, 뭐 잡담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적어야 실제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 그랬을 때 이 바코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운영 시간, 관리 시간이죠. 그리고 이동 및 대기 시간,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실제 학습 시간을 올리기 위해서 상규적 활동을 한 것이다. 자, 한번 지우고, 이 실제 학습 시간을 올리기 위해서 향상 방향. 첫 번째, 상규적 활동은 매번 알려주지 않고 사전에 약속하고 루틴화한다. 두 번째, 수업의 운영 시간 줄이기. 활동을 미리 안내하거나 붙여놓거나 짧은 출석 확인, 다른 출석 확인법을 사용하거나 주의 집중 신호 만들기. 저도 이제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활동을 그날 알려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전 수업 끝날 때 미리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알려주고, 출석 같은 것도 요즘에 거의 부르지 않죠. 자리를 지정해줘서 딱 그 자리에 맞춰서 앉아있으면 몇 번이 빠졌는가 확인할 때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뭐 줄넘기 수업할 때는 번호를 붙여서 자기 줄넘기를 가져가서 준비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왔을 때 비어있는 줄넘기 번호, 남아있는 줄넘기 번호를 보면 어떤 친구가 안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짧은 출석 확인, 주의 집중 신호.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수 한번 시작, 이런 식으로 주의 집중 신호를 만드는 것도 요런 실제 학습 시간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실제 학습 시간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예를 들면 다음은 김 코치의 수업 과정을 분석한 뭐 표이다. 그럼 이렇게 표 주어지고, 전체 수업 시간 몇 분, 수업 운영 시간 몇 분, 이렇게 했을 때 실제 학습 시간은 몇 분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전체 수업 시간에서 요거를 빼는 것,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글로버와 앤더슨이 인성을 강조한 수업 모형 중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모형 문제가 나왔죠. 올해 모형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특히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모형의 주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보면 기역,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요거 협동학습 모형 주제죠. 협동학습 모형 뭐냐면 여러 학생들이 일단 모이는 거야. 모여서 문제 해결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상호간 협력하는 수업.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술을 배울 수도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인성을 강조한 수업 모형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기역은 협동학습 모형이었고요. 니은 보시면 통합, 전이, 권한 위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요 주제 뭐였죠? TPSR 모형이었죠. TPSR. 자, 우리나라 말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 주제다. 요거 이렇게 찍을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초판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오탈자가 있어요. 탐구 수업 모형 주제가 지금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삭제해 주시고, 요 내용 통합부터 관계까지 요거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체육 수업에는 다양한 수업의 모형도 있지만 이렇게 체육 수업만큼은 학생들의 책임감을 올려줄 때 너무 좋은 수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을 통해 신체 활동과 책임감을 함께 기를 수 있더라.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다 라고 매칠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진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모형과 함께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협동학습을 하면서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정 모형을 사용하면서 이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통합 하나씩 설명하면, 첫 번째 통합. 통합이라는 거는 신체 활동과 책임감을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 활동 따로, 어떤 도덕적인 태도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전이는 내가 배웠던 이런 책임감을 지역사회로 쭉 멀리 이제 전이 넘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책임감 수준을 보면 0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마지막이 전입니다. 내가 체육 수업에서 배웠던 책임감을 지역사회까지 나가서
실천하는 단계, 그 전의를 의미를 하고요. 권한 위임은 뭐냐면 처음에는 교사 중심의, 교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면 학생의 책임감 수준이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씩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 내용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요게 25년도에 출제가 된다면 요 책임감 수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 나왔고, 또는 요 책임감 수준에서 0에서 1단계, 1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임용에서도 출제는 되지 않았고, 혹시 요것도 나올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다뤄드리고, 4번은 2번이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교사 행동에 관한 용어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연습 중 지도자 행동 분류 출제됐죠. 20년도에 나왔다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교사가 하는 행동을 수업에 기여하는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가, 수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 한번 보시면 수업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도 행동은 운동 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행동입니다. 알려주고, 보고, 도움 주고, 피드백하는 것. 교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운영 행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알고 가시고요. 자, 간접 기여 행동.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지만 학습자와는 관련이 있다. 부상자 처리, 과제 외, 수업 과제 외 학생과 어떤 토론하는 것, 개인 용변 해결. 용변 해결은 말 그대로 화장실 가는 거를 의미하고요. 물 마시기. 그리고 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 이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지도하지 않고 심판하는 것도 간접 기여로 볼 수 있다. 자, 간접 기여 행동은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비기여 행동 보시면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수업 내용에 기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동. 그러니까 수업 때 일어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방 연습. 우리가 체육 수업하는데 갑자기 소방 연습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전달 방송이 일어나는 것, 또는 교사가 외부 손님과 대화하면서 수업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비기여 행동이 되겠다. 자, 요거 잘 구분하고 가셔야 되고, 특히 요 간접 기여랑 비기여 행동이 조금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비기여 행동은 전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간접 기여는 일어날 수는 있는 일,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는 있는 일. 예를 들면 부상자가 갑자기 생길 수 있죠. 또는 개인 용변이 갑자기 마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다지 수업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기억은 안전한 학습 환경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수업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 직접 기여 행동. 자, 두 번째, 니은은 학습 지도 중에 소방 연습과 전달 방송 실시. 전혀 관련이 없죠.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이건 비기여 행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부상, 용변과 물 마시는 활동의 관리.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수업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간접 기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요거 다시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세부 내용이 있죠. 이 부분 세부 내용이 나오고 어떤 행동에 속하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사례가 쭉 나오고 교사가 수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설명하는 내용 나오고, 니은, 부정행동을 제지하는 내용, 디귿 이렇게 나온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그 행동 분류로 올바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했을 때 직접 기억, 간접 기여, 비기여 이렇게 고르는 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먼저 보고 그 위에 그 영역을 맞추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기본 움직임 기술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이거 작년 강의에서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루돌프 라반의 움직임 기능에 따른 분류 방법. 자, 이거 19년도에 한번 나왔고 오래전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자, 지금 교육과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체육 수업,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 수업을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국가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이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광복 이후부터 1차부터 7차까지의 교육과정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개정했다라는 뜻의 개정교육과정이 이어집니다. 그게 2007 개정, 2009 개정부터 해서 2015까지 유지가 되다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근데 2022부터 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종목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체육책을 딱 펴면 1단원이 뭐가 나오냐면 체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국민체조, 청소년체조 이런 거 배우셨죠. 그리고 2단원 육상, 3단원 수영. 근데 수영은 거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 중심의 교육을 배웠다면 2007년부터는 가치 중심으로 전반적인 그 개정이 됩니다. 1단원을 피면 건강이 나와요.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운동 스포츠를 한다는 거죠. 2번 도전이 나오고 3번 경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 중심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꽤 오래 이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다가 2022 개정되면서 이게 다시 형식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포츠, 운동, 표현으로 바뀌어요. 표현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혁이 한번 일어난다. 그랬을 때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가치 중심으로 갈 때 좋았다. 근데 이렇게 거의 10년 넘게 가르치다 보니까 초중고 이렇게 학생들이 커가면서 위기가 보여야 된다. 초등학생 수준에서의 어느 수준,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체육에서 어떤 신체적인 기술이 올라야 되는데 같이 영역이 똑같다 보니까 계속 배웠던 걸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티보라고, 중학교 때 티보라고, 고등학교 때 티보라고. 고등학교 수준이면 야구에 가까운 그냥 실제 야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점점 이 수준을 올려가야지 않나라고 하면서 위계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위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루돌프 라반의 움직임 기능에 따른 분류 방법 여기서 가져와요.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여기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강조드렸고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위계는 좀 있습니다.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움직임에는 이동하지 않는 것과 이동하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조작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는 물체를 조작하는 것부터 물체를 가지고 물체를 조작하는 도구 조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움직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스포츠라고 거의 표현을 합니다. 스포츠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역동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표현이나 해석하는 그런 모습 무용이 그 예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구분을 해보면 자, 요거는 강의에서 한번 보시고 자, 기억, 걷기, 달리기, 뛰기, 피하기 등은 어떤 움직임에 속하는가 했을 때 전략적 움직임은 아니죠. 스포츠는 아니고 이동 움직임에 해당되겠습니다. 서기, 앉기, 구부리기, 비틀기는 어떤 움직임? 이동하지 않는 비이동 움직임. 그러면 디귿을 구분하면 되겠죠. 치기, 잡기, 배팅하기. 요것은 내가 어떠한 도구, 어떠한 물체를 가지고 다른 물체를 조작하는 조작적인 움직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가 되니까 25년도에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요것만 따로 또 나오기는 좀 어렵고 이제 루돌프 라반 하면 결국 움직임 교육 모형이 나옵니다. 움직임 교육 또는 휴먼 무브먼트 이게 나오거든요. 요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법 관련 문제가 3-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체육진흥법 요 학교체육법도 나오고 생활체육 요것도 나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3법이라고 해서 21년도에 이제 제정된 3가지 법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이것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플러스 체육 관련한 시설법 이런 곳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카페에다가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개정되면 그걸 보고 제가 들어가서 게시글 수정을 해서 어떤 게 개정이 되고 어떤 게 출제가 되었고 어떤 게 출제가 될 것 같은지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체크를 해둔 부분은 2017년, 2022년 이렇게 출제가 된 부분을 표시를 해두거든요. 나왔던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제화된 거고요. 우리가 초, 중, 고에서 학생들이 스포츠를 서로 이제 모여서 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크게 이제 2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요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새 학교 스포츠 클럽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교실, 돌봄교실 이런 거 하면서 스포츠 강사가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요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다. 25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봐주시고요. 특히 요거 플러스 제 11조 내용이 있습니다. 제 11조 내용 그것도 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스포츠 클럽은 크게 교육,
교육과정,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 내가 있고요. 교육과정 외에 스포츠 클럽이 있다. 이거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내는 말 그대로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교실에 가면 월, 화, 수, 목, 금 하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학교, 이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국어, 수학 돼 있으면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목으로서 스포츠를 배우는데 이게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이다. 이 정도 일단 알고 가시고, 자, 교육과정 외에는 시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초, 중, 고 모두 포함합니다. 점심시간, 뭐 방과 후 아니면 등교 전 이럴 때 모여서 하는 거고, 두 개 다 같은 스포츠 클럽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내용 한번 알고 가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교사, 이제 업무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그것에 입력이 되기도 하고 관련한 예산이나 그런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 담당할 교사를 지정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전담교사에게는 학교의 예산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할 수는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가 틀린 내용이네요. 활용할 수 있다. 말이 이상하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 자, 예전에는 이거를 좀 자세히 입력을 했다면 최근에는 단순하게 뭐 축구라고 하면은 축구 스포츠 클럽 17시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어줬습니다. 예전에는 뭐 축구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특기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적어줬다면 최근에는 그렇게 큰 진학자로서의 의미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가 있다. 학교의 장은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법 관련 내용은 강의로 다시 만들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모스턴의 상호학습형 교수 스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타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교육학에서는요, 그 지도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많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타일이고요. 하나는 이제 모형이다. 스타일과 모형. 스타일은 이제 모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모형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이 매칠러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이제 짜깁기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체육 수업의 어떤 모습들을 연구해서 특정 기준에 따라서 특정 어떤 핵심적인 철학에 따라서 나눈 내용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고요. 매년 출제 경향을 보면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뭐 스타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모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일단 연도에 따르면 스타일이 먼저 나왔고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모형이 나왔고 지금 대체적으로는 모형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체육 선생님들이 모형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스타일도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다만 지금 요 해설 강의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요. 이 내용은 강의에서 보시고 지금은 문제풀이 수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상호학습형 교수 스타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수업 스타일에는 A부터 K까지 여러 가지 수업 모습 중에 요 세 번째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교사가 있고요. 교사가 있고 이렇게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어떠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근데 학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일일이 학생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체육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은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명이 평가하고 한 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을 많이 하더라. 그랬을 때 이 모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상호학습형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사람을 하고 한 사람 옆에서 붙어서 이 선생님 대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가 일일이 평가하던 것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이점이 있다. 자, 하나씩 보면 1번 학습자는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자,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요 수업 결정군입니다. 수업 결정. 우리가 수업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수업 전에 해야 될 것, 어떠한 것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내용 선정. 수업 중에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고 어떻게 과제를 발전시켜 나갈지, 어떤 연습에 관련한 것, 수업 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건 중결정군.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평가 같은 거, 평가를 누가 할 건지에 따라서 모스턴은
첫 번째 A. 지시형. 교사가 내용 선정하고 연습시키고 모든 것을 평가하던 수준에서 결국 우리의 체육 수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 학습의 단계까지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전제라고 해서 우리가 체육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와 학습자의 연속되는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알고 가고, 자, 학습자는 교과 내용을 선정한다. 교과 내용을 선정하는 거는 수업 전에 일어날까요? 중에 일어날까요? 전에 일어나죠. 그러면 수업 전 결정군이 언제 학습자에게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꽤 나중에 넘어갑니다. 자기 주도형에 가서, 그런 수업에 가서야 학습자가 내용을 선정하게 된다. 상호학습형 교수 스타일의 경우에는 내용 같은 경우는 교사가 아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이 되겠고, 두 번째, 학습자는 수행자나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연습하고 평가를 누가 하냐면 이 L이 이제 러너예요. T는 티처고 L은 러너, 학습자인데 LD가 있고 LO가 있습니다. LD는 수행하는 사람, 옆에서 이제 직접 하는 친구고요. LO는 관찰하는 사람, 개인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학습자는 LD와 LO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관찰자는 지도자가 제시한 수행 기준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관찰자에게 수행 기준을 주어야 됩니다. 맞는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지도자는 관찰자의 질문에 답하고 관찰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수업 모형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수행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 평가를 하면 옆에 있는 요 관찰자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나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관찰 평가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신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준다. 지금 너가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기에서 학교 체육 전문인 자질로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요거는 스포츠 교육학 이제 7단원에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 단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거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다가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한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읽어보면 풀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한번 보면 학교 체육을 하는 어떤 전문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학습자를 이해하고 교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뭘까? 읽어보면 교수일까? 가르치는 걸까? 지식일까? 했을 때 내용에 문제의 답이 있죠. 일단 지식입니다. 지식. 전문인으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 자, 두 번째, 수행인가 기능인가 보면 되겠죠.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을 하고 수업 계획 및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이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귿, 교직 인성, 사명감, 전문성, 개발 등 이런 건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인으로서의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2번으로 찍을 수 있었고, 자,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라서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7단원에서 그 전문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형식적 성장, 무형식적 성장, 비형식적 성장.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땐 요게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요거는 이제 강의에서 한번 더 보고 가시고요. 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에서 인지 과정 단계는, 자, 요거 출제 예상 문제에서 딱 적중했던 내용이죠.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그 스타일에서 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 순서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고 어떠한 단계인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은 중요해요. 뭐냐면 모스턴의 수업 스타일에서 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요걸로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고 자기가 이 자극이 의미가 있을 때 인지적 브리치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끊없이 생각하고 학습하고자 노력하면서 사색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학습이 일어나는 요 반응 단계까지 SDMR 요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극부터 보면 교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거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요거 자체가 이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수업이 되면 학생은 인지적 불일치를 느낀다. 어떤 자극, 이제 수업이 자극이라고 하면 인지적 부조화를 유발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건데 또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라고 하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욕구는 다시 말하면 동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인지적 불일치 단계. 그럼 동기가 생겼으면 행동을 해야 되겠죠.
생각하는 단계, 요 사색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지적 불이치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비교, 분석, 구성. 우리가 체육 수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몸으로 계속 뛰어보고, 뭐 점프해보고, 움직이면서 그런 과정도 사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이제 반응입니다. 사색의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기억, 발견, 창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자, 보기 한번 보시면 학습자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단계이다. 욕구, 어떤 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자에 대한 자극이 일단 질문이 주어졌네요. 질문이 주어졌으면 자극은 아닐 겁니다. 자극이 흥미, 욕구, 지식 수준과 적합할 때 이 단계가 발생한다. 자극 다음의 단계구나. 학습자에게 알고자 하는 욕구를 실행에 옮기도록. 아직 실행을 안 했네. 그럼 사색도 아니고 사색이 아니면 반응도 아니겠구나 하면은 4번 인지적 불이치를 고르시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스타일에서 요 인지 과정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년 나올 정도의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단계인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보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요거 나왔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제11조 스포츠 윤리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신기하게도 제가 자료에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드렸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저도 신기할 정도로. 자, 그 중에서 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내용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응시하는 게 요 체육 지도자라고 보시면 국가는 요 체육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그 중에 연수 과정에 대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연수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 윤리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4가지. 나중에 이제 시험 다 합격하시고 연수 들으시면 이런 내용 꼭 있을 겁니다. 이제 90시간을 들으시는데 그중에 뭐 똑같은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월요일 1, 2교시는 어떤 과목, 3, 4교시는 어떤 과목 이런 식으로 대학생처럼 막 배워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 등의 폭력 예방 교육 내용이 있고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도핑 방지 교육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도핑 방지 교육이 있었죠. 기억 체크.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맞았습니다. 딕은 교육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자, 딕 체크.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이다. 이거 체크해서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답이었습니다. 일단 국민체육진흥법 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학교체육 관련한 법은 교육부 장관령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자주 보셨으면 법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어림잡아서 풀 수는 있었던 문제.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 보기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체육 수업 모형은 자, 드디어 프로파일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파일 이거 모형 문제예요. 모형에 나오는 개념인데 프로파일이 뭐냐면 자,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요 표입니다. 표. 자, 우리가 아까 스타일에서 수업 결정군 배웠어요. 수업 잠깐 배웠는데 수업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해서 수업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해야 될 것, 후에 해야 될 것 있었습니다. 내용 선정은 누가 하고 연습은 어떻게 시키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요거 내용 말고도 많긴 해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교사가 하는가 학습자가 하는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스타일은. 자, 모형은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내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수업 운영부터 쭉 해서 과제 전개까지 7개로 나눕니다. 7개의 과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것도 스타일은 교사, 학습자 이렇게 나눴다면 이 모형 같은 경우는 교사부터 학습자까지 그랬을 때 이걸 직접적, 간접적이라 표현하고 1부터 9까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중요해서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요거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숫자는 다 외우고 있고 내용 선정에서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업 운영에서 2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거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오긴 좀 어렵다. 나오지도 않았고 다시 나온다면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것인가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요 내용을 너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빼두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에서 간단히 언급만 드리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었죠. 결국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해서 2025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프로파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 강의에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1, 2, 1, 1, 1, 5, 9, 1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개씩 있는 그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2개씩 있는 게 있고, 꼭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2개씩 있는 것에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는가 보면, 이 문제 보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교사주도죠. 교사주도가 많고, 상호작용을 2개가 나눠진다. 자, 요거는 동료교수로 외웠습니다. 동료교수. 왜 그러냐면, 야, 아까 그 스타일에서 상호학습형 있죠? 상호학습형. 문제로 나왔는데, 이 출제하신 분이 요걸 의도해서 이렇게 냈다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동료교수인데, 요거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동료교수, 모형에서 동료교수나 스타일에서 상호학습은 같은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요 이론을 어떤 철학화, 이제 개념화 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을 대표적으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체육 수업을 이런 거를 많이 했고, 모형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각각 들어있는 철학적 아이디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하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교사라고 하면, 아까 그 상호학습형도 이렇게 학습자 둘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죠. 그래서 아까는 수행자라고 하면 수행자, 관찰자라고 나눴다면 모형에서는 관찰자가 개인 교사고요. 개인적인 교사. 그 다음에 이거는 수행자,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상호작용이 2개가 된다는 것은 이 둘 간의 상호작용과 교사와 관찰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상호작용이 2개네. 동료교수. 바로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 자, 일단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것만 딱 보면 교사 중심일까요? 학생 중심일까요? 교사 중심으로 보이죠? 왜 그러냐면 요 수업 모형을 보면 교사를 빼놓고 요 앞만 봐봅시다. 그러면 개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이 하면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굉장히 지시형, 직접 교수의 모형과 비슷하죠. 다만 이 교사가 바깥에 있냐 없냐 요거 차이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은 교사 주도가 맞다. 그래서 동료 교수 모형의 특징을 지닌다. 자, 직접 교수 모형, 개발화지도 뭐 이런 것도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강의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덴탑의 교수 기능 연습법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교수 기능 연습법은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 20년도 같은 경우 축소 수업이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축소 수업. 그리고 출제가 쭉 되고 있지가 않아서 제가 작년 강의에서 나온다면은 올해 나올 때가 되었고, 나온다면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반성적 교수 요거 체크할게요. 이제는 나온다면 요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육 수업하는 것을 좀 연습을 하고 싶어요. 뭐 말도 잘하고 싶고 어떤 수업을 잘 짜고 싶고 그랬을 때 첫 번째 1인 연습법, 혼자 연습하는 법. 혼자 연습하려면 거울을 보고 하거나 녹음하거나 말 같은 거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하는 게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동료 교수 옆에 있는 짝꿍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학생은 없는 거죠. 학생은 없고 나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괜찮아? 좀 봐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한 명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축소 수업은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이제 실제 학생들이 있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시간적으로 이제 축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뭐 20명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한 개 모듬 정도, 뭐 4, 5명 정도 이렇게 이제 인원수적으로도 축소하고, 전체적인 수업을 어떠한 형태로든 축소를 해서 연습을 하는 것. 한번 해보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축소 수업이고. 야, 반성적 교수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협동학습 모형의 그 직소랑 비슷합니다. 직소랑. 그래서 이 수업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5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데, 교수법 이제 연습할 때 이렇게 한 그룹을 짜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선생님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수업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학생 역할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은 야, 이런 거 발문은 참 좋았어. 이런 거 피드백 설명 좋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수업이 흐름이 끊겼던 것 같아. 서로 이제 토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성적 교수가 되겠다. 자, 현장 교수, 실제 교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보기 보면 김 교사는 교수 기능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습을 했다. 학생 6명에서 8명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학습 목표와 평가 방법을 설명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질문지 자료를 토대로 김교사와 학생 다른 관찰자들이 모여 토의를 한다. 토의를 하면 거의 반성적 교수라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수 기능 효과를 살핀다. 작년 강의에서 요거는 이제 거의 학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학생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학생은 이 학생 역할을 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원론적으로는 실제 학생들이 사용되기도 해요. 실제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선생님 교수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의가 좀 불가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건 이제 대학교 같은 거에서 체육 교수법 이런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교수 기능 연습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반성적 교수였다.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스포츠 강사의 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일종의 법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관련 문제. 자, 스포츠 강사 자격 조건 이런 거는 2010년대 초반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요때 요 스포츠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 요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수업을 해야 되는 강사 선생님이 필요했고요. 이 정규 체육 교원으로서 이 커버가 안 되니까 스포츠 지도사분들이 대량으로 학교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2010년대부터 중반까지 좀 많이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필기 시험에 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요 사업도 많이 줄어서 최근 몇 년간 요 학교 체육이나 스포츠 강사 내용이 이제 안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왔죠. 제가 봤을 땐 요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스포츠 강사가 지금 학교에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25년도부터 늘범교실이라고 하는 이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마냥 데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예체능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독서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그만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 강사 수급이 조금 어렵다. 자, 플러스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 스포츠 클럽 수업이 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대도시는 아니거든요. 중소도시인데 강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공고를 내도 1차 공고, 2차 공고를 내도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좀 스포츠 강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상태다.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자격증을 따시면 이렇게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일반 사회인들이나 생활체육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만한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학교에서 이제 모집이 되면 이제 지원하셔가지고 소규모의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서 조금 실무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지도 활동을 이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각각의 내용들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나온 적은 없지만 각각의 내용은 나온 적은 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죠. 당연히 많이 배치합니다. 틀렸고요.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에서 스포츠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6항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은 스포츠 강사가 아니라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되겠죠. 이거 틀린 내용. 학교체육진흥법 4조 재임용 여부는 강사로서의 자질, 복무 태도, 학생의 만족도, 경기 결과가 아니죠.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5년도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도에 이런 내용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리그 짜고 어떻게 학생들 동기 유발하고 이런 것들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 강의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매칠러가 제시한 체육 학습 활동 중 모형에서 요 기능 연습 방법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떤 것? 정식 게임을 단순화하고 몇 가지 기능에 초점을 두며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이런 거는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리드업 게임이었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기능을 학습시키고자 할 때 뭐 막연하게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스테이션 연습. 과제 또는 난이도별로 공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어떤 정류장처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라고 했을 때 자, 오늘 드리블도 알려주고 싶고 패스도 알려주고 싶고 슈팅도 알려주고 싶어요. 학생은 20명입니다. 그럼 공도 뭐 20개가 필요해야겠죠. 그러면
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 겁니다. 자, 이번엔 드리블 해봅시다 하고 한참 한 다음에 야, 다 같이 가서 패스해봅시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정류장을 만들자, 정거장을. 자, 여기가 이제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A는 슈팅 존, B는 패스 존, C는 뭐 드리블 존 이렇게 나누고 7, 8명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연습을 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다음 코스로 이렇게 돌리는 것. 요게 요 스테이션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선 학습센터 있죠. 요게 요거랑 유사한 말입니다. 자, 기능 상황 연습 말 그대로 특정 상황에서의 필요한 기능을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것. 자, 세 번째 리드업 게임 요 내용이죠. 정식 게임을 단순한 형태로 한두 가지 경기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 자, 농구 수업을 하는데 드리블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한 줄로 서서 드리블 쭉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A팀, B팀 나눠서 릴레이 경주. 그러면은 게임화 시키면서 특정 기능을 연습시킬 수 있죠. 이런 것들 리드업 게임이 되겠습니다. 변형 게임은 말 그대로 실제 게임을 어떤 특정 방식으로 변형한 거예요. 난이도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형 게임이고요. 스크리미지, 게임 진행 도중 티칭 모멘트가 발생 시에 정지시킬 수 있는 형태의 게임. 예를 들면 축구 코너킥 연습 보시면 돼요. 코너킥 연습해서 A팀, B팀 나누고 B팀은 수비만 하고 A팀은 공격만 했을 때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서 코너킥 처리 연습을 하다가 어떤 티칭 모멘트, 가르치고 싶은 모멘트가 발생해요. 그러면 멈출 수 있죠. 그런 형태 멈춰놓고 여기 A팀은 지금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고 B팀은 어떻게 막았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스크리미지가 되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보기는 시덴탑이 제시한 스포츠 교육 모형. 요 모형 문제가 또 나왔죠.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간 용어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스포츠 교육 모형은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하는 모형입니다. 스포츠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다양한 성장을 이루는 건데 요 주제 한번 보시면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기가 주제입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앞부분에서 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신체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심동적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것, 잘 아는 것, 이런 것을 성장시키는 인지적.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사회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는 정의적 가치가 있습니다. 심인정 있었다라고 할 때, 자, 유능은 요 심동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고요. 박식은 요 인지적인 것, 박식하다, 많이 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고, 열정적인 것은 요 정의적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면 이 모형의 주제 중에 요 주제 보시고 기억은 스포츠를 참여하는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이다. 정의적 영역인 것은 뭐였죠? 열정적이었죠. 그럼 열정적 이렇게 체크하시고 벌써 50%네요. 자, 시즌 중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선수의 역할도 하고 코치의 역할도 하고 팀원의 역할도 하고 2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심판도 있다. 심판도 있고 제가 수업할 때는 뭐 엄청 많은 역할을 나눕니다. 뭐 경기 분석가 이런 것도 넣고 아나운서나 뭐 기자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 그때그때 따른데 심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냐라고 할 때 잘 알고 경기를 잘 진행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인지적인 영역을 우선합니다. 학습 영역 중 우선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이 된다.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게 경기 방식을 변형해야 되겠죠. 변형해서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은 우리가 야구라고 따지면 정식 경기 룰이 있죠. 근데 요거를 여자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 때 실제 야구 경기 룰을 적용하기 어렵겠죠. 일단 뭐 거리도 멀고 정확한 제구도 좀 어렵고 그랬을 때 적절하게 학생 수준에 맞춰 변형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 되겠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도 중요한 거 요 주요 특성 6가지. 요거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언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요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체육 수업 연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현장 개선 연구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 요거 나올 것 같아서 교재에도 넣어 드렸고요. 출제 예상 문제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현장 개선 연구 뭐냐면 위에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교수 기능 연습 방법 배웠습니다. 내가 있는데 체육 수업을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요거였다면 자, 현장 개선 연구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업이 향상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그 사전에 이런 연습법을 다양한 걸 사용해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해도 막상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일단 발휘가 어렵죠. 생각한 만큼.
생각한 만큼 하기가 어렵고 실컷 연구해놓고 수업한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을 텐데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자, 우리 그 수업하는 현장으로 가보자. 그 수업하는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실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평가해 주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내용 보면 동료나 연구자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을 사람이 필요하고 또는 최소한 카메라로 찍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즉각적으로 이 수업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 방금 이런 것들이 좋았고 안 좋았어. 왜냐면 내가 지금 수업했으면 내가 내 수업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 수업에 바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내 수업하는 그 능력이 계속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를 현장 개선 연구라고 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자,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 파악을 하고 개선 계획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관찰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연구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죠. 연속성으로 된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집단성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면 연구의 특징은 집단적, 역동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파 이런 것들. 자, 단계 요거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오면 나올 수가 있어요. 25년도 준비하실 때 현장 개선 연구 절차의 4가지로 올바른 순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연구의 주체는 지도자나 동료나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수업을 탐구하는 것, 현장 개선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학습자 비과제 행동을 예방하고 과제 지향적인 수업을 유지하기 위한 교수 기능 중 쿤인이 제시한 동시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동시 처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학습자 관리 기법이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내용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하기보다는 각각의 어떠한 딱 내용이 주어졌을 때 이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좀 양이 많긴 해요. 자, 보기 문제에서는 요 쿤인이 얘기한 예방적 수업 전략과 활동 관리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1번 수업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수업 이탈 행동을 함께 제지할 수 있는 것. 요게 동시적 처리가 되겠죠. 자, 1번이 맞고. 자, 뭔가 이탈하고 이제 수업에 방해되거나 이탈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제지하려고 수업을 멈추면 그건 동시적 처리가 안 됩니다. 수업은 잘 흘러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것. 요게 동시적 처리. 자, 학생들의 행동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 선생님 다 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요것은 상황 파악이 되겠죠. 요거는 상황 파악. 자, 학생의 학습 활동을 중단시키고 잠시 퇴장시키는 것이다. 자, 요거는 퇴장이나 비정한 제거 이런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연구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서로 막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거에서 나올 수 있고 서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이 내용은 쿤인 거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연구한 내용에 따라서 겹칠 수도 있다. 자, 모든 학생에게 과제에 몰입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요게 집단 경각이 되겠죠. 자, 수업을 하는데 너무 산만해져요. 그러면 처음에 뭐 얘기했던 거 학습 목표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집단 경각이 되겠다. 자, 오른쪽 내용 보면 각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어떠한 딱 내용 주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내용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 그림은 국민체력 베개 운영 체계이다. 체력인증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자,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법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도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스포츠 바우처, 뭐 무슨 복지 사업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요 국민체력 100도 그 중에 하나다. 자, 지역마다 이 체력인증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 사시는 곳 주변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거는 일종의 이제 무상으로 체력 측정도 해주고 운동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 체력 관리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력 측정 서비스도 이렇게 해주고요. 맞춤형 운동 처방도 해주고, 여기서 체력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일정 등급 이상으로 나오면 그 국민 체력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4번 스포츠 클럽 등록 및 운영 지원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책 제도 어디서 공부를 하시냐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사업 안내라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여기 탭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스포츠 복지 지원 사업 요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국민체력 100,
국민건강체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문제로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 19번 정답은 4번이었다.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보기에서 해당하는 평가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올해 다행히 진짜 평가 문제는 작년에 비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 한번 보면 운동 수행을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요거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자주 사용합니다. 자, 운동 수행의 질적인 면을 파악하여 체크. 수준이나 숫자를 부여하는 평가. 요게 제일 핵심이죠. 수준이나 숫자를 부여하는 평가. 요거 평정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평가 기법 중에 평정적도. 자,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등급이나 점수로 표현한다. 질적 지문에 양적 답을 할 수 있고 이 양적 답을 했기 때문에 점수와 내기 좋다. 자, 불연속 행동의 관찰 가능성이 있다. 야, 요 평정적도가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거 뭐 물어봤을 때 매우 만족, 보통 이런 거 있죠. 요게 이제 평정적도다. 자,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체크리스트랑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면 이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체크예요. 했나 안 했나 요 정도 수준. 근데 평정적도는 한 번 더 수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값을 매겨야 되는데 뭐 밥 먹는 걸로 예로 들면 밥을 먹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먹었으면 yes, 안 먹었으면 no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끝인데 요게 체크리스트라면 평정척도는 내가 그 수준을 평정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되는 거야. 밥을 얼마나 뭐 배부르게 먹었는가. 그러면 매우 배부름, 조금 배부름, 보통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수준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체크처럼 보이지만 그 수준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거기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가는 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요런 그 질문들이 쌓이면 요거를 점수화 내기 좋다.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높은 점수면은 식사를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질적 질문에 양적 답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자, 사건 기록법, 학생 전월 체크리스트 이런 거는 강의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4년도 스포츠 교육학 기출 강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25년도 출제 예상 이제 도움을 좀 드려보면 난이도 수준은 지금보다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올해 비교적 조금 쉽게 출제된 경향이 조금 보여서 내년에는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럼에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특히 요 지도 방법론에서 스타일하고 모형 많이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예상 파트를 한번 보면 이제 프로파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프로파일과 결부해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꼭 외우고 가셔야 되고 자, 시덴탑 관련해서 안 나온 내용 좀 많고요. 라반 관련해서도 안 나온 내용 좀 많습니다. 관련한 개념 문제,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한번 더 다뤄드리고요. 필요하면 이론 강의에서 조금 곁들여서 같이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개정되는 내용 공부하시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잘 보시고 법 관련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올려드립니다. 교재를 이제 인증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신 다음에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교육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